성남시 대장지구와 관련된 의혹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과 이낙연 후보 측이 충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 TF를 꾸려 현장 방문까지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성남 대장동 화천대유 개발 사업 규명 청와대 국민청원이 16일 오전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충돌 양상을 두고 두 대권 주자 모두에게 한 장씩 경고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MBC 라디오에 나와 이강체제란 말을 들으려면 정책 경쟁을 하는 이강이 돼야지 아니면 말고식의 경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가 가시권에 들어갔습니다. 안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기간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저 안철수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신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를 모의 기획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글을 SNS에 올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징계 결정문을 인용해 한 검사장과 김건희 씨와의 통화가 이 무렵 전후 4개월 동안 9차례 윤 전 총장과 397회 있었다며 한 검사장은 3개월간 김 씨와 332회, 윤 전 총장과 2330회의 카톡을 주고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8월 11일에 이어 8월 말 같은 장소에서 박지원 원장을 또 만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조성은 씨가 원장님 일정이 비어서 짬이 나서 간 것 정도로 보시면 된다며 고발 사주 관련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문재인과 국회에 보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 은폐하는 등 이를 방조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수사가 사건이 발생한 지 10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이 차관이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충북동지회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명의 피의자 중 유일하게 구속을 면한 청주지역 인터넷 매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이뤄진 탄도미사일 발사는 철도기동대미사일연대의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올해 조직된 것으로 북한이 이 부대의 훈련을 공개한 것은 처음인데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이 아닌 열차에서 발사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분향소 설치가 경찰의 제지로 불발됐습니다. 설치를 주도한 자영업자 단체는 정부가 오히려 분향소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돌아가신 자영업자를 기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시민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각종 규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못이 박혀있어 개탄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적인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습니다. 오늘은 유대배 여성 앵커인 우파걸의 부재로 저 혼자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동생이 갑상선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추석 전 마지막 평일이라 중요한 병원 예약이 잡혀 있어 어젯밤 뉴스 제작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매우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문재인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의 발단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400여 명 청중이 모인 애국시민 사회진영 신년 할애회에서 나는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불임 사건을 수사했다며 불임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은 문 후보는 불임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체제 전복을 위한 활동을 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을 변호하면서 그들과 동조하여 그들과 동일하게 체제 전복과 헌법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활동인 공산주의 활동 내지 공산주의 운동을 해왔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문제는 2015년 9월 고영주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7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재판에 넘겨진 이번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한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그의 기초에 문재인에 대해 본인만의 진단을 내린 것이라며 고 전 이사장이 문재인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1심 재판부는 공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표현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크고 이 공적인 존재가 클수록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며 의혹이 있다면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 2심은 공산주의자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구체화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인데 대법원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정치적 논쟁의 영역에 법원이 개입해서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판결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학계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공익성인데 공익성을 판단할 어떤 정확한 잣대도 없고 애매하기 때문이죠. 비단 예를 들어 그간 문재인이 정치인으로서 또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의 행보와 발언을 통해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다, 아니다 라는 것을 무자르듯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생각과 의견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공인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품평이 공익성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냐의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을 일률적인 법의 잣대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인의 비위에 대한 사실 적시는 그로 얻는 사회적 권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고영주 전 이사장의 대법원 판결로 공인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제는 고영주 전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말고도 관심이 가는 판결이 하나가 더 있었죠. 바로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어제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탄핵 광풍을 피하지 못했고 3번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되어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구속되었던 우 전 수석은 지난 2019년 1월 구속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이 되었는데요. 좌파 언론은 물론 조중종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보수 언론도 어떤 형태로든 탄핵에 동조 또는 가담했기 때문에 탄핵부터 구속 그리고 석방까지 우병우 전 수석의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언론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간 특검은 우병우 수석을 잡아넣기 위해 별의별 죄를 다 갖다 붙였죠. 지금 보시고 계신 그래프 자료가 우 전 수석에게 씌운 혐의들인데요. 2017년 4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 은폐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문체부 국과장과
감사 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 2016년 10월 21일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2016년 12월 12일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 2017년 1월 9일 국정조사 특위 증인 불출석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이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별도로 또 선고받았는데요. 결국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 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혐의 시우기 자체가 우스운 일이었고 별건 수사로 탈탈탈 털어 결국 불법 사찰에 대해서만 징역 1년이 확정된 것인데요. 이처럼 우 전 수석이 최종적으로 징역 1년형을 받음에 따라 384일간 구금됐던 우 전 수석은 19일 초과 구금된 부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청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금액은 3,400만 원으로 우 전 수석이 고초를 겪었던 것에 비해 소액이긴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앞서도 언급해드린 바 있지만 우병우 수석을 잡아넣기 위해 있는 죄 없는 죄 그리고 언론의 여론몰이도 심각했지만 결국 안개가 걷히고 나니 그때 그 광풍이 얼마나 과대포장돼 있었나를 확인하는 셈이 돼버렸습니다. 특히 그때 언론은 우병우 수석이 조사실에서 팔짱을 낀 사진 그리고 기자를 째려봤다는 사진 하나로 여론몰이의 희생양을 만들었었는데요. 앞으로 우병우 수석이 자연인으로 살아갈지 다시 국민 앞에 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자신이 가진 유능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난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틀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김여정은 문재인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고 미국은 미사일 발사 규탄 입장을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이번 북한 도발이 미국에게 큰 자극을 주지 않는 저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북한이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다.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열차에서 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열차에서 발사하는 방식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과거 냉전 시대 때 소련이 이 방식을 채택한 바가 있고 미국도 미뉴맨이라는 ICBM을 초기에는 열차에서 발사할 것을 고려했던 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술적으로는 새로울 게 없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그간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것의 단점은 그 지점을 계속해서 추적하게 되면 발사기지가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차에서 발사하게 되면 열차에 미사일을 탑재해놓고 긴 시간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 기지가 노출되기 어렵다.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미사일 정찰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즉 철도가 깔려있는 어느 곳에서든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여러분 섬뜩하다는 느낌 못 받으셨는지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문재인 정부가 길을 쓰고 하려던 것이 바로 남북철도 연결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남북철도와 도로를 잇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문재인 정권이 내세웠던 명분이 남북의 철도가 완전히 연결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육상을 통해서라도 대륙으로 확장할 수 있고 남북 경제 협력이 원활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과 며칠 전 북한이 자랑한 열차 탄도 미사일 발사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저는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남북 경협을 빌미로 철도를 현대식으로 깔아주는 게 결국 유사시 북한의 군사적 전술을 용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깔아준 철도에서 북한이 우리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든 것인데요.
이런 걱정을 한 게 저뿐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TV토론회에서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 유임 과정에 대해 민주당과 청와대의 로비가 있었다라고 말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진영에서도 추미애의 이날 발언 배경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 여권 또는 지지층들 사이에선 그야말로 난리가 난 분위기입니다. 제가 분위기를 좀 살펴보기 위해 여권 성향 좌파들이 자주 찾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둘러보니 추미애를 성토하는 글들도 정말 넘쳐났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가진 어떤 휘발성 때문에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난 직후부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반대로 추미애 후보는 검사 손준성이 검찰총장 윤석열의 사설 흥신소 같은 역할을 했다며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팩트는 뒤로 쏙 빼고 프레임 씌우기의 혈안이었는데요. 이랬던 추미애가 갑자기 손준성 검사 유임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비호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화들짝 놀란 것입니다. 더군다나 만약 추미애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성격도 달라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자 추미애 후보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 조직을 사유화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윤석열의 난에 그 하수 손준성을 누가 임명했느냐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마치 강도를 잡았는데 수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 강도를 누가 낳았느냐라는 것을 캐묻는 것과 같은 한심한 질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추미애 후보는 손준성으로 어그로를 끌어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는 것이 윤석열의 장꾀인데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동조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며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를 에둘러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손준성을 임명했는지 그 과정에서 정말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당청의 로비가 있었는지가 그 핵심인데 교묘하게 말을 돌린 것인데요. 이 와중에 한동훈 검사장이 고발사주 의혹의 공모 가능성을 제기한 추미애 후보를 공수처에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사주 의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의 모의 기획이라며 작년 말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 자료 원문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 사이의 전화통화 횟수나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숫자, 한 검사장이 다른 감찰 간부 등과 연락한 횟수 등 자료 등이 담겼는데요. 그간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 자료는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위법 문제가 제기되자 금세 징계 자료 사진들을 삭제했는데 이를 한동훈 검사장이 문제 삼은 것입니다. 한 검사장은 고소고발한 죄명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등이라며 추미애 씨가 SNS 첨부 불법 자료 사진 일부를 스스로 삭제하기 전후에 SNS 캡처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아울러 추미애 씨의 범죄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들과 추미애 씨가 누설한 통신 비밀을 적극 유포한 사람들, 추미애 씨가 말한 허위 사실을 적극 전파한 사람들도 함께 고소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검찰총장에 한동훈 검사장을 임명하게 된다면 추미애는 망명길에 올라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대선판을 뒤흔들 전국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의혹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먼저 프레임 전략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이 보도가 나온 직후 이재명 후보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그때 들고 나온 전략이 바로 공공사업의 모범 사례, 그리고 조선일보는 대선 개입 중단하라며 보수 언론 탓 프레임을 꺼내들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이 일반 시민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분야이고 또 이 의혹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선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복잡한 어떤 사전 지식도 필요한데요. 아마 여러분도 이 의혹이 도대체 뭐냐 나름 인터넷 등이나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아보셨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의혹에 대한 개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귀에 쏙 들어오는 게 바로 수익률 11만 5,345%라는 점입니다. 금융사를 제외하고는 민간 투자자가 7명 정도인데 그 7명이 투자한 금액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3년간 배당받은 게 4,040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서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등장하는데 화천대유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후보 시절 2014년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를 세운 언론인이 이 지사를 인터뷰한 인연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야당에선 현재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막대한 이득을 민간인 7명 내지 화천대유 대표가 거의 독식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는데 이 구조를 만든 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였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논란은 또 있는데 과연 1조 5천억 원의 어떤 거대한 사업을 단 일주일 전에 만든 급조된 회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단 하루 만에 심사를 거쳐 그 회사를 낙점했다라는 점인데요. 현재 이재명 후보는 단군 일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다. 그래서 5,500억 정도의 이득은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줬다. 때문에 이건 내 치적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민간인이 개발을 하고 있었고 민간 개발 사업을 공영 개발로 돌렸다. 그래서 민간이 얻을 수 있는 1조 원의 수익 중에 절반은 시민들한테 가져왔다. 이런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언뜻 들으면 이거 맞는 말인데 이렇게 반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에 바로 논리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왜냐? 민간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인허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영개발로 전환을 하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리스크인 인허가 문제를 성남시가 떠안아줬습니다. 때문에 가장 큰 리스크가 제거됐기 때문에 속된 말로 이 사업은 그야말로 로또가 된 셈이죠. 무조건 되는 사업이란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대장동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조건도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누가 봐도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에 특정 민간인 몇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현 여권이 BBK는 누구 거냐라는 것을 패러디해 현 야당이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께서 최대한 이해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이 판을 키울 기세이고요. 민주당에서도 특히 이낙연 캠프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됐던 대로 국민의힘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8명이 어제 첫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간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토론을 갈망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고 무엇보다 첫 토론이었기 때문에 정치 신인인 최재형, 윤석열 후보가 과연 첫 TV토론이라는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을지 또 TV토론 경험이 많은 홍준표, 유승민, 황교안 후보 등이 경험을 잘 살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지 여러모로 궁금증을 자아내기 충분했는데요. 어제 TV토론회가 끝나고 유튜브 방송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등의 평가들이 줄을 이었지만 아직 평가를 내리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아직 5차례의 TV토론이 더 남아있고 이날 TV토론에는 그야말로 몸풀기 정도의 무난한 분위기가 연출되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후보에게 높은 점수를 주시고 계신지요? 저희가 이날 90분간 진행된 TV토론회의 분위기를 짧은 시간에 느끼실 수 있도록 이날 하이라이트를 리포트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국민들이 불러서 나왔다 이러시는데요. 네.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결심을 언제 하셨습니까?
퇴임 후에 퇴임 후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신 지가 지금 이제 한 반년 정도 되는 겁니까? 한 4, 5개월. 네. 그전에는 그러면 검사로 계실 때는 네.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고요. 정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요.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님, 네.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다음 코로나 위기 이후에 네. 경제, 안보, 복지, 노동 양극화, 인구 위기 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6개월 전에 대통령이 될 결심을 하고 평생을 검사로 살아오신 분이 대통령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제가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네. 전혀 문제가 없고 예. 그리고 26년간의 이 검사 생활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했기 예.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든 알겠습니다. 그 분야의 예. 정상까지 가본 사람은 할 수 알겠습니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입법, 사법, 행정을 거치면서 그 최고 책임자로 일을 했고 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위기 관리를 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국정 경험 속에서 현재의 다양한 이런 복합 위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황 후보께서 행정부에서 장관으로 또 총리로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황 후보께서 정말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후보시고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랜 생활, 판사 생활하면서 사회의 구석구석 잘 살펴봤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3년 6개월 동안 우리 국정 전반을 잘 살펴봤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이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정말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나왔습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님하고 22년째 정치를 하면서 홍 후보님 참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 홍 후보님 참 솔직하신 거 좋아하는데요. 홍 후보님께서 순간순간은 굉장히 솔직하신데 이게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면 말이 180도 바뀌는 그런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춘향이 아니고 향단이었다. 탄핵을 당해도 싸다. 또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은 잡범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유승민 후보가 나한테 물을 자격이 없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일관되게 두 번째 인데요. 모병제. 자, 한 번 배신자 또 배신한다. 데리고 온다는 중도 어디 가시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노잼이다. 그냥 경제 전문가로 나서지. 이런 댓글인데요. 말씀해 주시죠. 저 배신자 저것 때문에 제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나라와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배신자라면 그러면 최순실이 충신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저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제 신념을 가지고 탄핵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핍박, 어려움을 제가 고스란히 그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일에 대해서 말을 바꿔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역선택을 너무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요새는 넥타이도 파란색만 메고 다니고 있고요. 네.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도륙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 유죄에다가 실형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과연 도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요즘 뭐 고발 사주인지 제보 사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측보다도 더 내부 공격에 열을 올리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국민의힘 원팀인지 민주당과 원팀인지 이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원의원 시각이죠. 원의원 시각이고 우선 역선택 문제는 역선택이 있다면 이재명이나 이낙연 후보하고 대결해서 최근에 제가 이길 수가 없죠. 그것도 역선택입니까? 두 번째, 파란색 맨다고 그러는데 원래 파란색은 이게 한나라당 색깔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색깔이 빨강색, 파란색, 흰색입니다. 3색입니다. 그거 갖고 시비하는 거는 좀 그렇네요. 두 번째는 썸 탄다 그러죠. 아주 뭐 사이가 좋게 친하게 지낸다는 젊은이들의 의미인데, 언어인데
제가 놀란 게 조국 교수랑 요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홍준표 후보 페이스북을 조국 교수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같이 두둔하고 왜 그러나 봤더니만 아까 이제 일부만 말씀하셨는데 그 조국 가족 수사는 과잉 수사다. 집요하게 조국 동생 구속하고 오촌 조카 구속에 딸 문제도 건드렸다. 심하게 했지. 목표가 조국 퇴진이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 수사한 거다. 근데 이 이야기들 정경심 사랑해, 조국 지켜라. 그분들 좋아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대놓고 한 것에 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잘못된 걸 보면 피아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라도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고 그리고 남의 편이라도 잘된 거는 칭찬을 합니다. 아니 그럼 내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정가족을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아까 제가 가장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다 보고 이거 완전히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나오는 법의식이다. 아니 개인이 잘못했으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헌법적 원칙 아닙니까? 근데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영장 치는 거 판사가 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고 도주에 우려가 있으면 판사가 영장을 쳐야지. 그럼 내버려 둡니까? 내가 조국의 편을 홍준표 의원님도 검사한 적 있죠. 그때는 아니. 도주 우려가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도망 다니게. 말을 할 기회를 줘야죠. 말씀해 보세요. 그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과잉 수사가 뭡니까? 과잉 수사. 내가 영장 친 게 과잉 수사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보세요. 내 아니 대답할게. 영장 친 게 과잉 수사. 많이 보세요. 판사가 영장 치는 거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니까.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있으면 영장 청구해야지. 그러면 그거 봐줍니까? 그게 정치 검사지? 아니 내가 이야기한 걸 들어보고 하세요. 내가 슬러트 머신 수사할 때 정덕지, 정덕일 그 형제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한 사람만 했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사건도 정치적 고려로 구속 안 했더라고요. 영장 안 쳤더라고요. 정치적 고려? 본인이 정치 검사했다는 걸 고백해 놓고 왜 딴 사람을 정치 검사라고 그 정도 하고요. 아니, 이런 식으로 아니 그래서 아니 저는 막말 없어진 줄 알았는데 동료 후보한테 못된 짓을 하고 못되게 한다. 아니 그거 막말 도지신 겁니다. 막말 가장 도진 국정 현안이 뭐 소위 고발 사주, 제보 사주인데요. 제가 정보위라서 어제 국정원 앞에 가서 박지원 국정원장 요즘 심각하잖아요. 연일 정치 개입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국정원장은 정치 개입하면 안 되는데요. 근데 홍 후보님은 이 박지원 국정원장 그 정말 그 심각한 정치적 개입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당에서 다 이야기해요. 대표, 원내대표, 각 후보들 다 박지원 비판하는데 왜 홍 후보님만 한마디 비판도 안 하십니까? 팩트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고발 사주 사건의 팩트가 확인이 되면 공작이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범죄가 돼버립니다. 아니, 그래서 원장이 개입다는 걸 팩트가 드러날 때까지는 말을 자제하는 겁니다. 아, 저 진짜 충격인데요. 이 완전히 민주당 대변인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니 조성은이 자기가 실토를 했잖아요. 그럼 조성은이 그거를 그 순간에 말을 지어서 했겠습니까? 아니. 누가 보더 아니 검사해봐서 수사해봐서 잘 아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당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를 지금 침묵하고 있다. 공보다는 사가 앞선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거기다가 1000여 명을 소환 조사를 하고 200여 명을 구속하고 그중에 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정치판에 들어올 때 우리 당에 들어올 때 당원이나 대국민 사과라고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글쎄 저는 제가 당시에 그 검사로서 맡은 소임을 했고 그리고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서 제가 일을 처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검사로서의 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고요. 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리와 증거로 했다고 하시는데 그 대부분 사건은 직권남용 사건입니다. 아, 꼭 그렇지만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법리와 증거로 수사했는데 5명이 자살이나 합니까?
얼마나 명이 누구를 포악하게 말씀하시는 수사를 하셨으면 네. 그 5명이 자살을 했을까요? 아니 그 5명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그 사건하고 관련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후보님에게 아까 보수 개별의 원죄를 물은 것은 그 당시에 제가 당대표를 할 때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불려가고 또 어떤 사람은 23번을 불려갔어요. 밤에. 그렇게 불려가서 대통령하고 관련돼라고 그것만 불면 넌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수사를 해놓고 그건 다 죽은 권력들입니다. 아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하는데 죽은 권력에서는 잔인하게 했어요. 살아있는 권력은 다 수사하지 못했어요. 수사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 진영에 내가 당대표를 하던 사람으로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렸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아까 지금도 계속 보수 괴멸에 검찰 수사가 그 보수를 괴멸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수사를 해오면서 우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선량들 지금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그 신중하고도 신중하게 저는 응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할 생각이 없으시다니까. 보수 괴멸이라고 하는 것을 보수 괴멸이 이것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은 후보님께서 당대표 하실 때 2018년에 그 지방선거가 가만히 있어봐. 주도권 토론입니다. 많은 애를 써주셨죠. 근데 최근에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의 선거 공작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대법원 주간의 재검표에서 상당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입 투표지죠. 일장기 투표용지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이 잘려나간 투표지도 있습니다. 이런 투표용지 보셨습니까? 그리고 투표용지가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씩 투표하는데 왜 붙어 있을까요? 수도권 사전투표는 전부 36대 63이었습니다. 옆면이 잘린 흔적이 있는 투표용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관위 직원 이름이 여기 보면 개씨, 거씨, 광씨, 글씨, 긱씨, 깨씨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 과연 지난 선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 때는 저는 황 대표님한테 쫓겨나왔죠. 그 쫓겨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세 군데나 쫓겨다녔죠. 이 투표용지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황 대표님이 책임지고 규명해야 될 사안 아닌가. 저는 앉아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이 투표용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 투표용지를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용지라고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대표님이 결정하시는 게 또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 전면 무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 민 위원장하고 민경욱 씨하고 이렇게 뭔가 하여간 부정선거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 활동하는 걸 지지하고 그랬습니다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 당시에는 오히려 대표로 그만두실 때 그거를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어야 했는데 그건 안 하시고 요즘에 와서 저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6월 28일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정선거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 토론이나 발표가 있을 때마다 부정선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우리 원팀을 위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부정선거를 많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아픈 부분이죠. 그런가요? 거론되는 것조차 어렵고 힘들어 하겠죠.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은 가만 놔두면 우리 야권의 내부 분열로 자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안으로 낸 것은 특검을 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내고 또 좋은 정책을 낸다 하더라도 부정선거, 선거 공작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선거 하나만 하죠. 정권 교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의하시는지 다른 의견이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뭐 총장 시절에 그 4.15 총선을 그 결과를 지켜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황 후보님께서 그 출마하셨던 그 종로구에 동별로 그 비율이 거의 막 비슷하게 나오는 거라든지 또는 뭐 관외 사전 투표의 비율이 아주 일정하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통계적으로 볼 때도 좀 의문은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빨리빨리 대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거기서 어떤 그 물증이 나와야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법적인 그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제가 뭐 재직 중에는 소송을 거신 분도 별로 없고 또 소송을 걸어도 뭐 어떤 결과가 나오질 않고 이제 지연이 많이 됐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아까 그 6월 말에 그런 그 좀 이상한 정상적이지 않은 그 투표지라든지 또 선거 그 관리원의 이름도 성이 이상하다든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근자의 그 정치에 입문해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까 좀 말씀드린 그 사진들 이런 것들은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용지 바로 그 자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게 선거 불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법 선거를 막자는 것입니다. 이걸 막지 않고서는 우리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고 또 바쁘게 한두 달을 지내다 보면 올해 마지막 달을 맞게 되는데요. 이래저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과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날들의 연속이지만 풍성한 한가위처럼 마음 또한 풍성하시길 바라고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